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9월 학력평가 17번, 16번 문제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입니다. 비문학 영역에 특히 인문 영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문 영역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6, 17, 18, 19번 4개의 문제가 이 하나의 지문을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기술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테크네에서 유래하였다. 자, 기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죠. 기술이라는 용어, 고대 그리스 하면은 그리스 역사 가운데 BC 11세기에서 BC 한 146년까지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기 이전까지. 그때서 사용된 테크노에서 유래하였다. 그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사물의 본질을 밝혀내는 정신적인 활동을 에피스테메, 삶의 가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생산해내는 실용적인 활동을 테크네로 구분하였다.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였죠.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스승의 영향을 받아 사물의 본질을, 이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essence를 말하는데 이 본래의 특성, 본래의 특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물의 그 특성을 다른 사물의 특성과 구별시켜주는 A 사물만의 본래의 특징,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물의 본질을 밝혀내는 정신적인 활동을, 여기 정신적인 활동, 그게 에피스테메, 그 영어에 epistemolog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식론, 그 단어의 어원이기도 한 거죠. 에피스테메, 영어의 knowledge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이런 활동을 에피스테메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삶의 가치를 달성하는데, 도달할 달자, 이룰 성자, 삶의 가치를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를 생산해내는 실용적인 활동, 실용적, useful, practical 이런 의미인 거죠. 실제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 실용적인 활동을 테크네, 여기서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플라톤이 에피스테메와 지금 여기 테크네 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에 동의하였지만, 플라톤의 스승인 플라톤의 견해에 동의하였지만, 플라톤과 달리, 자, 플라톤과는 달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대목자 살펴보세요. 정치, 법률 등은 어떤 이론을 지니고 있지 않은 실제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정치, 법률조차도 테크네에 속한다고 보았다.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여기 이에 동의하였다는 얘기는, 즉 에피스테메와 에피스테메와 테크네로 구분하는 그 플라톤의 사고방식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정치 법률은 어떻게 보면 사상적 측면이라 에피스테메에 속할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이론을 갖고 있지 않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테크네에 소속시켰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이유로 기술을 부정적으로 간주하였다. 즉 기술이 정신가치보다는 물질가치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기술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간주는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보아넘겼다, 그런 거죠. 그래서 즉 기술의 어원은 테크네, 플라톤은 정신활동은 에피스테메, 실용적 활동은 테크네로 구분지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정치 법률도 테크네에 속한다고 본다. 달리라고 했으니까 플라톤은 당연히 정치 법률을 에피스테메에 속한다고 파악을 했겠죠. 뭉뚱그려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기술에 대해 좀 부정적이었다. 왜냐하면 기술이 삶의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나 기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근대 초기에 마키아벨리, 베이컨, 데카르트 등에 의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제 이 근대 초기에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쓴 사람이죠. 이탈리아의 그 어떤 그 주변 강대국이나 이 로마 교황청에 의한 그 조국의 수탈을 볼 수가 없어서 그 군주론을 지으면서 그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던 대단히 어떤 현실적인 정치론을 폈던 인물입니다. 베이컨 하면은 경험론을 주장한 대단히 유명한 학자이죠. 베이컨. 그 다음에 데카르트, 합리론, 이성적인 합리론을 주장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러한 방법 서설이라는 데카르트의 뭐 성찰이라는 책도 있죠. 이런 책을 쓰신 마키아벨리, 베이컨,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즉 예컨대 16세기 영국 철학자인 베이컨은 인쇄술이나 화약 발명 등의 기술이 정치적인 정복이나 철학적인 논쟁보다 훨씬 이롭다고 주장하였다. 역시 경험론적인 사고 방식인 겁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탁상 공론보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더 유익하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 피이테는 기술이 인간을 자연의 강제적 압박, 강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술을 통한 자연의 정복을 선으로 규정하였다. 즉 인간을 자연의 강압, 즉 인간이 삶의 재해나 질병 발생과 같은 자연의 영향력, 이른바 자연의 폭력으로부터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달라지도록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술을 통한 자연 정복, 기술을 통한 자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거나 자연을 유리하게, 인간에게 유리하게 써먹는 것, 이러한 것, 환경 가능론, 이러한 것을 좋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의미를 이렇게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을 선으로까지 피이테가 규정지었다는 거죠.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거 뭐가 생각나죠? 핵무기, 원자폭탄 같은 거. 이러한 점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 등장하였다. 바로 이겁니다. 쭉 이제 기술을 갖다가 선으로까지 규정했었는데 기술을 새롭게 고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그래서 20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 이 사람을 필두, 이 사람을 대표로 하여 기술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지, 기술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철학적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드디어 이제 제대로 그 기술의 진면목을 밝혀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 지닌 여러 가지 의미, 특히 존재적 의미, 인간 존재와 기술 존재, 상관성, 이러한 것들. 그래서 하이데거는 기술을 도구로 파악하였지만 그 기술은 인간이 세계의 사물들과 교섭하는 창구로서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비중립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즉, 기술은 도구인 겁니다. 기술은 도구예요. 인간이 삶을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도구인 거죠. 근데 그 기술은 인간이 세계의 사물들과 교섭하는, 서로 교류하고 잘 어울리도록 하는 창구로서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그러니까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갖다가 딱 A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달에 따라 A가 B가 됐다가 B가 C가 됐다가 이렇게 그런 일종의 존재 의미 구성 능력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립적이지 않다. 그 중간적 입장이 아니라 비중립적, 바로 여기 비중립적 존재가 포인트인 겁니다. 중립적,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국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세 중립국 이런 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적 위주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에 따르면 거대한 우주를 관측할 때 우리는 전파 망원경 같은 도구를 통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때 도구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우리가 갖는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게 존재론적 의미, 영어로는 ontology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의미예요. 철학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어려운 일반 추상적 진술이다 보니까 아래에 설명을 해놨어요. 즉 가령 맨눈으로 황금빛 보름달을 관찰하는 경우, 천체 망원경으로 달의 운동을 관측하는 경우, 그리고 특수기능의 전파 망원경으로 달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성분을 관측하는 경우, 이때 각각의 도구를 통해 드러나는 달의 존재 의미는 달라진다. 그래서 달을 바라보는 인간의 심성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첫째, 즉 첫 번째 달, 그냥 맨눈으로 바라보는 달, 달달 무슨 달, 이런 달 말입니다. 그 시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뭐 보름달, 뭐 누나같이 생긴 달, 아니면은 뭐 등등 이렇게 시적인 달인 거죠. 문학에서 존재하는 낭만적인 달인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달, 천체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두 번째 달은 지구 주위를 도는 지구의 위성, 지구의 그 딸린 일종의 그 지구에 딸린 그런 위성이라는 거죠. 위성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구는 행성으로서 태양이라는 별 주변을 돌고 항성 주변을 돌고, 다른 위성으로서 지구라는 행성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달의 특정한 광물질, 이런 거에 그 보고로서의, 거기에 보물창고, 여기가 광물질의 보고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된다. 세 번째에서는 그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하게 되면서, 이렇게 망원경 기술 하나 예를 들었는데, 기술은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합니다. 즉 낭만적인 문학의 단계에서, 시적인 이미지에서 천문학적인 행성과 위성의 그러한 의미로 나아가서는 달에 있는 광물질까지 분석을 하고, 저걸 지구의 인류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데까지, 즉 사업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자료의 보고로서의 존재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이데거는 우리가 가진 인간의 기술은 더 이상 인간과 세계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이 기존의 어떤 기존의 이 태도였던 거죠. 이런 게 아니며, 즉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단순한 문학적 낭만적 관계에서 변형시킬 수 있는 어떤 천문학적 그러한 시야, 나아가서는 그 달에 있는 자원도 가져다 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이렇게 왜곡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단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해석하도록, 판단하도록 압박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근대 초기의 철학자들은, 베이컨은 기술이 정치적인 정복이나 철학적인 논쟁보다 훨씬 이롭다. 기술의
이렇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더 나아가 피이테는 기술을 통한 자연 정복, 그 과정을 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다. 근데 20세기 철학자 하이데거가 기술의 진정한 본질과 기술의 존재론적 의미, 그 다음에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철학적으로 고찰을 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이지만 기술은 사물들의 존재의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비중립적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립적 존재가 아니라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자꾸 이렇게 변화되도록 만드는, 즉 비중립적 존재. 다시 말하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지향적인 존재라는 거죠. 도구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갖는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더 이상 인간과 세계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단순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생성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을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왜곡할 때는 바로 인간이 자멸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핵폭탄, 투하를 통한 핵전쟁 같은 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 아래의 문제를 하나 풀어본 다음에 여기서 윗글에 대한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일단 기술에 대한 상반된 철학적 이론들을 절충하고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기술을 찬성적, 어떤 사람은 반대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 철학적 이론들을 여기 쭉 간 거는 맞는데 여기 절충이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결국 이거는 단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절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의견이나 관점 따위를 알맞게 조절해서 어울리게 하는 거죠. 즉 하모니 상태. 하모니 상태로 안 갔죠. 쭉 가다가 하이데거 이론에 필이 꽂혀서 이 글쓴이가 하이데거 이론을 갖다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절충한 건 아니에요. 결국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근대 초기 철학자들의 기술에 대한 관점이 상반되긴 하지만 그걸 이렇게 평화롭게, 조화롭게 잘 어울리게 절충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절충이라는 단어, 서로 다른 의견을 조화롭게 조절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술에 대한 철학적 쟁점들을 문답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철학적 쟁점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중심점, 논쟁점들, 이런 거를 갖다 다루었는데 과연 기술이 중립적이냐 비중립적이냐,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답 방식,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이 부분이 가짜인 겁니다. 기술에 대한 유사한 개념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다. 자, 기술에 대한 여기 유사한 개념이 아닌 겁니다.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죠. 어떤 사람은 에피스테메와 에피스테메와 테크네로 구분을 하였고, 그 테크네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달랐고, 테크네에 대해서 선이냐 악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다. 전혀 통합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자, 이거는 엉뚱한 설명인 것입니다. 네 번째, 기술에 대한 관점들을 통시적으로 소개한 뒤, 이때 이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시대적, 즉 시대를 통하여 고전 고대 그리스 시대, 그 다음에 중세 근대 시대, 그 다음에 현대 시대, 맞죠? 통시적으로 소개한 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설명하는 걸 통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통시적으로 소개한 거 맞습니다. 그중 한 입장을 고찰하고 있다. 즉 쭉 흘러가다가 맨 처음에는 그 고대 그리스에 사용된 테크네, 그러다가 그 기술에 대한 그 관점이
근대 초기 마키아벨리, 베이컨, 데카르트로 옮겨가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술에 대한 그 고대 그리스의 관점이 비판을 받고, 그 나중에 이제 피에테에 의해서 굉장히 선으로까지 규정이 되다가 20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탐구가 시작되면서 철학자 하이데거를 필두로 그 기술의 진정한 본질을 탐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입장을 중심으로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4번이 본문의 내용과 딱 일치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기술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설명한 후 근거를 들어 각각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술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설명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근거를 들어 각각 비판하고 있다. 여기 그 다양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도한 설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4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부분만 맞다고 답을 선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기억은 플라톤, 니은은 아리스토텔레스, 디귿은 베이컨, 리을은 하이데거입니다. 그 철학자 4명의 밑줄을 치고, 기억과 니은은 법률로, 기억과 니은은, 이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플라톤, 니은은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철학자는 법률을 테크네로 구분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건 맞는 거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설명이죠. 플라톤은 정치와 법률을 갖다가 에피스테메로 규정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정치 법률도 어떤 이론을 지니고 있지 아니한 실제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테크네에 속한다고 봤죠. 결국 공통적이다 아니라 여기서 이게 틀렸습니다.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과 디귿은 기술을 통한 자연 정복을 선으로 규정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때 기억은 플라톤, 디귿은 베이컨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술을 통한 자연 정복을 선으로 규정한 사람은 피에테 한 사람뿐이죠. 결국 기억과 디귿 모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설명인 거죠. 본문을 똑바로 읽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3번, 기억과 리을은, 기억은 플라톤, 리을은 하이데거. 이 두 사람은 기술을 부정적으로 파악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여기 플라톤도 그 에피스템의 우위로 정신적인 문화를 더 중시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하이데거 역시도 기술이 좀 부정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왜냐면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핵무기 같은 것, 이런 것들. 그런 점에서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단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관 자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압박하는 존재가 된다. 그 기술이 삶의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이유로 기술을 부정적으로 파악한 플라톤과 같은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고 세계를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한 그 하이데거의 입장도 같은 거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4번의 니은과 디귿은 정신을 기술보다 우위에 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때 니은은 여기 정신을 기술보다 우위에 둔 사람은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런 거죠. 그러는데 이 디귿이 누굽니까? 디귿은 베이컨인데 그 베이컨은 기술을 오히려 더 우위에 두었어요. 그렇죠? 베이컨은 인쇄술이나 화약 발명 등의 기술이 정치적인 정복이나 어떤 철학 논쟁보다 훨씬 이롭다고 말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그건 엉뚱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에 디귿과 리을은 기술을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때 디귿은 베이컨이고 리을은 하이데거인데 베이컨은
베이컨은 인쇄술이나 화약 발명 등의 기술이 정치적 정복이나 철학 논쟁보다 훨씬 이롭다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근데 하이데거는 기술을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라고 했는데, 하이데거는 그 기술의 진정한 본질은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철학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그 기술을 인간 존재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지 않죠. 즉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것은 정신적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이거는 정신적 활동인데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도구로 본다는 점, 이게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인간 존재 탐구는 이건 에피스테메와 연관된 겁니다. 이 테크네에서 비롯된 테크놀로지, 이 도구로서의 기술하고 연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만약에 A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설명했습니다. 이때 A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을 말하는 건데, 이 새로운 철학적 관점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 여기 인간의 손을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는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 인간의 손을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는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것. 그 다음에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동물은 기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데카르트의 관점인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A라고 하는 거는 그 하이데거의 그 관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철학적 조류, 이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신체는 스프링을 감는 기계이며 이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즉 인간의 신체를 기계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만들 수 있는 존재이다. 자, 인간이 이렇게 프랑켄슈타인 만들듯이 나중에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도 있게 될지 모른다. 다 이건 어떤 기술과학적인 측면에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에게 종속되었던 기술이 오히려 이제는 인간을 지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딱 맞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철학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을 예찬하거나 기술의 능력을 늘어놓거나 그런 걸 정답으로 골라서는 안 되겠죠.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단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압박하는 존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정 방식으로 압박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술이. 그래서 5번이 A의 내용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윗글의 하이데거와 보기비의 돈 아이디라는 사람, 하이데거와 다음 글에 나오는 돈 아이디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돈 아이디라는 사람은 기술이 나의 확장된 신체 일부로 체현되어, 자, 나의 확장된 신체 일부, 내가 기술을 갖췄으면 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기술로 장착된 그런 사람, 그런 신체 일부로 체현되어, 체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 구체적인 형태, 구체화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체현, 어떤 그 구체적 형태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걸 체현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구현이라고도 그러죠. 이렇게 구체화되어 유사자아가 된다고 보았다. 내가 만약 어떤 특수한 기술을 내 몸에 장착시키면 나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동시장에서 특대우를 받겠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때 기술은 비중립적인 존재로 나와 공생적인 관계를 맺어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이 중립적 존재가 아니라 기술이 내 몸에 장착되는 순간 비중립적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나 플러스 기술 알파 베타,
감마까지. 그럼 나는 더 특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대시키고 팽창시키고 강화시키죠.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인격과도 관련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할 때 달 표면에 관한 특정한 시각 경험은 확장되겠지만 망원경을 통해 봤을 때, 근데 이 특정한 시각 경험, 진짜 망원경으로 보니까 달이 어떠한 건지 진면목을 알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맨눈으로 달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낭만적인 경험, 이런 거는 축소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술로 인해 나의 세계의 관계는, 나와 세계 관계, 달을 바라보면서 낭만적으로 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하던 그런 관계는 일부 바뀌고 나의 존재론적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 달을 통해서 더 이상 뭔가를 기원하지 않고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태도를 지니겠죠. 이게 돈 아이디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이데거의 사고방식과 이걸 비교해보면, 자, A, B 모두 기술을 비중립적인 존재로 보고 둘 다 비중립적 존재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A, B 모두 기술이 인간과 세계관계를 변형시킬 수 있다. 하이데거도 망원경을 통해 변화, 그 다음에 돈 아이디도 변화. 맞습니다. A와 달리 B는 기술을 확장된 신체의 일부로 보고 있다. 자, 하이데거와 달리 돈 아이디는 기술이 있으면 나의 신체 능력이 그만큼 더 확장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건 좀 참신하고 색다른 아이디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와 달리, 돈 아이디와 달리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고 보고 있군. 자,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특정한 관점을, 그래서 이거는 B와 달리 이게 아니라 A, B가 모두가 그런 겁니다. A와 B 둘 다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만큼 비중립적 기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강압적인 기술을 돌변했다는 것이죠. A는 기술을 인간을 압박하는 존재, 억압적 존재로 바라보고, 하이데거는, 돈 아이디어는 기술과 인간을 공생적 관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맞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4번이 틀린 설명이라는 것. A, B 둘 다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오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